안녕하세요. 저는 더공감 마음학교에서 마음 아픈 사람들의 상담을 돕고 있는 박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확진자의 가족들 전화 상담을 갑자기 하게 됐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셨고요. 또 학생들 우울증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이유가 사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보다 친구들을 만나고 인간 관계를 맺는데 큰 목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크고 또 우울감도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호소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외롭고 자녀들 자주 못 만나고 이런 고독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외출을 못하고 또 노인들이 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공포, 가족을 잘 보지 못하는 외로움, 그런 소외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요즘 가정불화가 훨씬 더 좀 많아졌습니다. 뭐냐면 부부싸움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지만 두 번째는 재택근무가 늘다 보니까 가족끼리 얼굴 보고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또 부모 자녀 갈등이 많아진 게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너무 많이 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긴 시간을 있어 본 적이 정말 너무나 오랜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까운 사이에는 긴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이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은 잔소리가 되고,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늘 야단치고 나를 나쁘게만 보느냐,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 입어서 싸우게 되고, 또 더 심각한 집들은 아동폭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자녀를 보듬지 못하는 집들은 아이들을 때려서 그런 옆집에서 신고하고, 이런 일들도 좀 많이 늘어나서 마음 아픈 광경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국민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노력하고, 그 긍정적인 방안들을 정보도 나누고 같이 노력해요, 이런 캠페인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세대별로 이 코로나19 우울증에 대비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좀 예로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원활하게 교우 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전화나 이제 온라인 통해서 그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가는데, 원래 친구를 잘 못 사귀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굉장한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2월부터 심해졌어요. 그래서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학교 가서 친구를 열심히 사귀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쾌활하고 관계를 잘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나중에 학교 매일 가게 되면 그때 또 사귀면 되지? 나 1, 2학년 때 친했던 애들 많으니까 걱정 없어. 이런데 막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 원래 친구 사귀는 게 조금 힘들었던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다시 갔을 때 내가 왕따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온라인 상에서라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학습적인 것보다 선생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밖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엔 우리가 그 형제가 둘이서 라면 끓여 먹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그래서 저는 이웃들이 그런 아이들을 조금 관심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네 밥 먹었니? 그리고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꼭 아줌마한테 말해. 우리 옆집에 누가 살고
우리 옆집에 혹시 그렇게 소외된 아이가 없는지 좀 살펴보고 벨 한번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전화로 지방에서 새벽에 자꾸 전화가 와서 저는 저희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셨나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기 엄마였어요. 남편이 코로나 때문에 하던 사업이 망했고 그때부터 매일 술을 먹고 밤마다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3시 반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 있는데 너무 춥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전화했다고. 근데 그때 시간이 6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해 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전화하면 안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었는데 정말 너무나 극심한 생활고에 몰려있고 진짜 우울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은 사고 판단 능력도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럴 때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선가 방송에서 저를 보고 기억했다가 인터넷을 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정말 전화 잘하셨다고. 정말 이런 용기를 내야 된다고. 지금 지역이 어딘지 막 물어봐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 주변 이웃들이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고독사가 더 늘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더 밖으로 안 나오니까 혼자 사는 몸이 아픈 저는 60대 이상 분들이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고 온라인 수업 받는 초등학생들 두 번째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이 혹시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 시국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에 참 좋은 사람 많구나 이런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학교 1, 2, 3, 4학년이 전부 다 힘들어요. 어떤 점이 힘드냐면 대학교 1학년들은 꿈을 품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이렇게 하리라 꿈을 품고 입학을 기다렸는데 학교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교수님을 만나고 우리 과에 누가 있고 선배가 누군지조차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대학 생활은 사회생활을 배우는 성인의 인생을 배우는 첫 단계잖아요. 그런데 고3 때보다도 더 부족한 학습량 그리고 인간관계를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들의 좌절감은 그런 면에서 큰데요. 2, 3, 4학년들은 선배들을 알고 있어요. 그 선배들이 운 좋게 취업한 선배들도 있지만 선배들이 아무데도 뽑지도 않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미 공고했던 시험들을 연기하고 공무원 시험도 연기되고 선배들의 푸념을 들으면서 공포증이 생겼어요. 2, 3, 4학년들은. 우리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두 가지를 딱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경제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죽고 싶고 정말 우울한 사람과 아니야, 이때가 기회야. 나 뭔가를 해봐야겠어. 뭔가를 하려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과 딱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그 두 종류의 인간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과 같이 좋은 세상은 없었어요. 책, 도서관에 정말 좋은 책들이 넘쳐나요. 도서관들도 너무나 많아요. 걸어서 15분 거리에 반드시 모든 동네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좋은 책을 얼마든지 빌려 읽을 수 있고 유튜브 클릭만 하면 세상에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 다 다양한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외에 있는 석학들의 강의도 한글 자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부산에서 상경에서 갑자기 20살에 서울 와서 제 인생이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라고 물으면 대학교 4년 기간이 인생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지 너네가 뭘 힘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대학생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가난과 싸워야 했고, 두 번째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세 번째는 막막한 미래와 싸워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좋은 멘토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는 아르바이트를 많게는 7, 8개씩 동시에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뭐 선배 사귀면서 술 한잔 하면서 위로받고 이럴 시간도 없었어요. 알바하고 수업 듣고 그리고 밤에는 혼자 외로워하고 우울해하면서 너무나 막막하고. 그래서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면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정말 벼락 같은 깨달음을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인생에 밧줄처럼 붙들고 살았던 말이기도 한데,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것이다. 전 책 속에서 만났어요. 고통 싫어.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돼? 신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왜 나는 부자 가족도 없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도 없고, 혼자 이 옥탑방에서 내가 이렇게 외롭게 막막한 미래와 불안과 싸워야 되지? 이러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책을 펼쳐 들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한 그 한 문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거다. 이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책을 썼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막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문학 작품을 끊임없이 쓰면서 자기의 고통을 가치 있게 승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작가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니체가 한 말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네, 니체가 너무나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그 명언들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고, 고통을 좌절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향력,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 두 부류라는 걸 니체의 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러면 내가 겪은 고통들을 나도 기록하고 이걸 가치 있게 만드는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난 멘토들은 다 책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내 가까이 있는, 내 방에 있는, 옥탑방에 있는 책들 속에서 그 다음은 도서관에 가서 그들의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내 고통을 기록해서 다음에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낼까? 정말 바보 같고 가난하고 정말 요즘 아이들이 그러죠. 삽질한다고. 이렇게 수많은 삽질을 한 나의 고통의 기록들이 나와 비슷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어느 청년들, 대학생이 읽었을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 이 사람은 좀 잘 견뎌냈네. 그럼 나도 이 사람처럼 한번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큰 위로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잘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수저로 자라서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엘리트의 삶만 산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했을 때 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속에서 큰 감동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터널을 먼저 지나간 사람이 나도 그랬어. 사실 나는 더 삽질 많이 했어. 나도 그래, 이해돼. 나도 그냥 죽어야겠다 결심한 어느 밤이 있었어. 나도 한겨울에 옥탑방에 보일러가 다 얼어 터져서 정말 밖에 나가는 게 더 따뜻하다라고 느낀 어느 겨울이 있었어.
그 자기와 비슷한 고통을 먼저 지난 사람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 그 말을 하나를 내가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 살았더니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경험이 나를 키운 에너지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기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수업받은 수많은 학생들에게도 꼭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기록해야 된다. 나의 인생을 기록하는 사람은요, 기록하지 않는 사람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돼요. 내 인생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고통의 기록이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뭐냐면 3년 전, 5년 전 일기를 꺼내봤는데 그때 내가 죽고 싶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5년 지나고 보니까 어머, 내가 이랬던 적도 있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것도 좋은 메시지예요. 아, 다 지나가구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구나. 모든 고통이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 내가 벌써 잊고 살고 있네. 이건 내가 나한테 주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일기 쓰기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일기들이 나중에 보면 어느 날 살다가 정말 힘든 날 들춰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명언들이 내 일기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사실 인생이 외로워요. 그런데 나 외로워요, 친구 없어요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와 대화하는 법을 모릅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늘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찾아 듣고 그리고 나의 깨달음을 기록하고 나의 고통을 기록해요. 그러면 하루가 굉장히 시간이 빠듯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글 한 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모든 인생은 재산이 100억 있어도 1000억 있어도 제가 그런 부자들 상담해보면요. 자기 인생에만 코를 박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은 내일이 기대되고 나도 이 사람처럼 성장하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인생은 가치 있고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나 프로이트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어떨 때 발견할 수 있냐면 책 읽고 좋은 강의 들을 때 맞아, 나도 예전에 저런 생각을 했었지. 맞아,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그런 타인들의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속에 숨어있는 힘과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그 힘과 자신감이 내 속에 있는 분들이세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다른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걸 하나 둘씩 발견해 나가다 보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힘을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고통을 잘 기록해야 돼요. 이 고통이 다른 고통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가장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인지 매일 뉴스에 나오죠. 그 확진자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의 수가 나와요. 확진자가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확진자 가족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분들 지금 다 숨어 계세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가해자로 소외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확진자 가족을 전화 상담을 했는데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그분들도 피해자잖아요. 정말 확진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게 하던 분들은 문 닫아야 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그리고 일용직으로 직장에 있던 분들은 그 일을 계기로 직장을 잃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친척들도 확진자도 나왔고 그 가족들은 확진자가 되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확진됐다가 나은 대학생 한 명을 전화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아버지는 회사로 돌아가셨지만 그 회사 전체가 막 방역하고 그리고 회사가 며칠 동안 문 닫고 하면서 너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완전히 죄인으로 왕따와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 엄마는 당시에 일용직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 길로 회사에 못 나가게 되셨다. 형은 몇 년 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자가격리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시험을 못 보게 돼서 형의 인생이 딜레이 됐다. 그래서 정말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다 이런 대학생을 전화 상담하게 되었을 때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전혀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내 가족 중에 없었다. 정말 우린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확진자 가족이나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라도,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전화나 SNS로라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견뎌냈니, 정말 넌 대단해, 그리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SNS에도 능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만 60대 이상 SNS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위기예요. 정서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또 이런 온라인 기기 사용법,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알려드려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에 하루 종일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오고 2월, 3월에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너무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 운동 하나도 못 나가고 이제 대인관계 교류를 하나도 못 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스마트폰 활용법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요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코로나 오고 나서 대한민국 노인들 다 우울증 걸리고 하루 종일 말할 대상 없어서 치매 걸리겠다 걱정했는데 내가 요즘 하나를 깨달았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 줄 몰랐다. 저희 어머니는 요즘 살아나셨어요. 요즘은 영상통화의 기능이 다 활발히 쓸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동년배 70대 친구들한테 그 영상통화 하는 방법을 저한테 배워서 친구들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영상통화 하느라고 옛 친구들이랑 다 만나고 개모임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성으로만 하는 통화는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하루에 한 번씩 수다를 무료로 마음껏 떠는 거죠. 그리고 제일 친했는데 이민 가서 못 만난 엄마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매일 영상통화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니 서로 박수 짝짝 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하는 이 시기에 부모님에게 이제 스마트폰 활용법 좀 알려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 좋은 강의를 공유해드려요. 엄마 오늘 이거 들으라고. 근데 이젠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거 듣고, 야, 이거 듣다 보니까 그 다음 영상 추천 이런 게 나왔는데 너무 좋아. 너네도 이거 들어? 이러고 가족방에 엄마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엄마가 제일 똑똑해지고 계세요. 하루 종일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엄마가 그 강의 듣고 너무 좋으면 내가 너네한테 오늘 진짜 좋은 거 알려줄게, 이러고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처음 들은 것처럼 박수를 짝짝 치면서 어머 정말 알겠어, 나도 해볼게, 막 이런 식으로 응대해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의 자존감이 정말 높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하냐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저는 전문가들에게, 의사, 과학자 다 물어보니까요, 안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계속 올 거예요. 우리가 금방 끝날 거야 라고 기대하면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가 반복되면 누구나 굉장히 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환경 속에서 장점을 찾는 능력을 나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도 요즘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잃은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불평하는 사람과 이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얼마나 변했고 장점을 찾고 있는지를 말하는 사람과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70세 노인이지만 후자에 속하는 분이신 거죠. 야, 이 코로나가 안 왔다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강의를 들었겠어? 그리고 이민 가서 50년 동안 못 만났던 내 친구를 매일 만나 통화할 수 있겠어? 그리고 명절에 해외에 있는 가족들, 유학 가서 못 만나는 내 손주, 손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 박수를 짝짝 치면서 코로나의 장점이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 찾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것을 3배 더 크게 받아들이고요. 긍정적인 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뇌 자체가 아픈 기억, 부정적인 것을 더 강렬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것, 감사한 것, 장점 찾기, 칭찬하기 이런 걸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늘 우울한 쪽으로 가려는 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연습하고 매일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뭘 하면 좋냐면요. 하루에 칭찬일기 3개, 감사일기 3개를 쓰면 누구도 우울증을 겪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 남을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상미야, 오늘도 강의 하나 들은 거 참 잘했어. 상미야, 오늘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한 거 참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미야, 오늘도 피곤했지만 방 청소한 거 참 잘했어. 당연한 것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일기 3개. 오늘은 갑자기 비가 와서 어떡하나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 씌워줬어. 너무 감사해.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오늘은 화장실 갔어. 정말 감사해. 이런 거 다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지나가는데 바로 앞에 사고가 났어. 내가 지나가기 직전에. 너무 감사해. 감사를 찾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이 칭찬일기 3개, 감사일기 3개 쓰다 보면요. 우리 뇌가요. 바뀌어요. 3주 동안 계속하면 우리 뇌에 지진이 일어나요. 이 인간이 변했어. 이제 긍정적으로 살기로 결심했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3주 동안 이걸 매일 하면 이게 평생 습관으로 갈 수 있는 관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칭찬하고 감사 찾기를 계속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게 장점이네. 내가 쉬게 되었네. 잘린 덕분에 치과 다닐 수 있게 되었네. 예, 내가 차비 없어 밖에 못 나가니까 우연히 TV보다 좋은 강의 듣게 되었네. 이런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찾고 발견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 오늘부터 장점 하나씩 찾기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래도 저희도 이 온라인으로 가족들 만나면서 막 화면을 만지고 화면에 대고 뽀뽀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 사람의 체취와 체온과 눈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데 당연해서 그걸 몰랐던 거죠. 특히 유학가 있는 애들이 요즘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돈 받아서 유학하면서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고 한 번도 별로 고국이 그립지 않았는데 이제 못 들어오게 되니까 스마트폰 화면에 대고 부모님한테 뽀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빠 냄새, 아빠 나이 들면서 호레비 냄새 나 싫었는데 그 아빠의 호레비 냄새가 너무나 간절히 그립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면서 서로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다시 만나서 손잡고 부둥켜 안고 서로 냄새 킁킁 맡으면 얼마나 반가울까. 우리 그날 진짜 얼싸안고 한번 울자. 이런 약속들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당연해서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뭘까?
이것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이제 완하는데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좀 완화되면 내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과 뭐 할까? 이런 꿈을 꾸고 영원히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관계를 어떻게 맺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챙기고 그리고 나의 직업. 우리가 평생 한 가지 직업만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인생의 직업이 3-4번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예, 뭔가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온다 해도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려면 내가 어떤 직업 가져야 될까? 근데요, 이 직업 누가 알려줄까요? 이게 정해져 있다면 모두 그걸 하겠지? 그러면 어때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또 밥 먹고 살기 어려워지겠죠? 이건 내가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멘토는 어디에 있죠? 좋은 강의 속에 숨어 있고 내가 읽는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벼락 같은 한 문장을 만나게 돼요.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게 되는 거다. 고통이 에너지고 고통이 엄청난 걸음이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런 멘토들은 전부 강의 속에, 책 속에 숨어 있다는 거 아시고 지금 내가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도 나 안 챙겨요. 우리는 나 외로워. 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아? 외부에서만 찾으니까 끊임없이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 다 알아주고 내가 꼭 필요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막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왜 나한테 그런 위로와 사랑을 안 줘? 가족끼리 비난하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보살피는 걸 먼저 하면 내 가족에게 줄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보세요. 나 좀 안아보세요, 다들. 요즘 누가 나 안아주지 않잖아요.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진짜 고생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 하세요. 나 스스로. 저는요, 아침에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를 때 그냥 바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예쁘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저희 엄마는 맨날 저한테 못생겼다고. 그래서 저는 스킨 로션 바를 때도 예쁘다, 상미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발라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느라 각자의 짐을 지고 사느라 모두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세수하고 나서도 저는 그냥 바르지 않습니다. 더 예뻐졌네. 정말 고생했어. 더 예뻐졌어. 그리고 정말 상미 고생했어. 우리 상미 잘했어. 전 제가 저한테 막 이래요. 예.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사람 돌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럼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저를 안고 나는 내가 참 좋아. 상미야, 나는 네가 진짜 좋다. 난 네가 너무 좋아. 따뜻해. 이러고 저를 막 안아줘요. 예. 그럼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나밖에 없고 나를 위로하고 응원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섭섭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를 아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를 잘해주고 싶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공부할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장점 찾기,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도 장점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는 것,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것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